자, 먼저 크로스오버, 키아즈마, 리콤비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될 텐데요. 자, 크로스오버란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감수 분열할 때 엄마 쪽에서 온 거와 아빠 쪽에서 온 것이 염색체가 서로 만나서 그중 일부를 서로 교환하는 현상을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을 그러니까 정자랑 난자를 만들 때 유전적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요. 우리 유전학의 많은 메커니즘은 다 이 크로스오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 일어날 때 염색체가 이렇게 꼬여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이런 모양을 키아즈마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수 분열을 하는 그런 이제 세포를 직접 관찰해 보면 이런 키아즈마가 대략 한 30에서 40개 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좀 더 많고 X 크로모즘에서도 일어나니까 여성이 좀 더 많고 남성은 좀 적은데 대략 한 30에서 40개 정도의 키아즈마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염색체가 우리가 X까지 포함하면 23쌍이죠. 23쌍에서 대략 3, 40번 정도의 크로스오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대략 염색체 하나당 평균적으로 한두 번 정도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염색체 사이즈가 다 일정한 게 아니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큰 일본 염색체 같은 경우는 대략 7, 8번, 또 아주 작은 21번, 22번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일어날 수 있거나 한 번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커미네이션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DNA 리커미네이션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유전학에서 리커미네이션은 개념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의 세포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일단 3개 있다고 생각하고요. 염색체 3개, A부터 L까지 모두 12개의 지롬 베리에이션 로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2개씩의 엘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에서 온 크로모점, 즉 정자에서 온 크로모점에 다 F라고 붙이고 어머니한테서 온 것, 즉 난자에서 온 것을 다 M이라고 붙이면 A 로커스에는 FL1과 AML1, I 로커스에는 IF와 IML1 이런 식으로 12개 로커스에 24개의 엘렐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감수 분열을 합니다. 자, 이 크로스오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남자라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감수 분열해서 정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거기 정자에는 이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일단 크로스오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개 염색 중에 랜덤하게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A부터 D까지는 ML1, E부터 H까지는 FL1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또 다른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자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이 존재하겠죠. 사실은 이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염색체 내에서도 크로스오버가 뭐 평균 한 번에서 2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크로모점 내에서도 아버지에서 온 거와 엄마에서 온 것이 섞이는 이런 식의 정자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정자를 뭐 수백만 마리 만들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A 로커스와 예를 들어서 H 로커스 사이에 리커미네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유전학의 리커미네이션 개념을 설명하려면 페이즈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PHASE 페이즈, 이 페이즈는 다시 원래 세포로 돌아갔을 때 F자 붙은 것들이죠. 정자에서 온 것들 AF부터 LF까지, 또 M자 붙은 AM부터 LM까지 이런 것들 다 같은 페이즈에 있다고 합니다. 즉 AF와 CF는 같은 페이즈였고요. 즉 정자 출신인 거죠. EM과 GM도 같은 페이즈입니다. 난자 출신이니까. FM과 IF는 서로 다른 페이즈입니다. 출신이 다른 거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보면, 자, 1번 정자를 보겠습니다. 1번 정자는 AML1과 HFL1을 받았는데 이것은 원래 같은 페이즈에 있던 건가요? 다른 페이즈에 있던 건가요? 다른 페이즈에 있던 걸 받았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전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DNA나 염색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원래 염색체와 무관하게 원래 이 정자를 만든 원래 사람 아버지에서 다른 페이즈에 있던 엘렐이 정자에서 같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리커미네이션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자를 볼까요? 리커미네이션 안 일어났죠? 같은 페이즈니까. 세 번째 정자는요.
다른 페이지가 들어왔으니까 리커미션이 일어난 거죠. 네 번째 정자는 리커미션 아닌 거고 넌 리커미넌트. 그 다음에 여기는 넌 리커미넌트, 여기는 리커미넌트. 그래서 리커미넌트가 일어난 총 비율은 리커미션 프랙션이랍니다. 리커미션 프랙션 세타로 표시하는데요. 내가 6개의 정자를 조사해 봤을 때 총 3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0.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서로 다른 크로모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크로모점이 있는 그런 로커스인 경우에 리커미션 프랙션은 0.5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엄마 염색체를 받거나 엄마 아빠를 받거나 뭐 아빠 엄마 받거나 아빠 아빠일 텐데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보면 0.5의 확률로 같은 페이지가 들어올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염색체 내에서 서로 딱 거의 가까이 붙어 있는 두 개 로커스 생각해 봅시다. A 로커스와 B 로커스. 이 사이에 리커미네이션은 몇 번 일어났을까요? 하나도 안 일어났죠. 왜냐하면 크로스오버라는 것이 염색체 전체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염색체에서 딱 붙어 있는 그런 로커스라면 그 사이에서 리커미네이션의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서로 딱 붙어 있는 두 개 로커스라면 리커미네이션 프랙션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A 로커스와 D 로커스, 즉 같은 염색체 내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로커스를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런 리커미넌트, 런 리커미넌트, 런 리커미넌트, 런 리커미넌트, 리커미넌트, 리커미넌트. 자, 이 경우는 전체 6개 중에서 2개가 리커미션이었기 때문에 리커미션 프랙션이 6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같은 코점 내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크로스오버가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이제 리커미넌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 번도 안 일어나면 넌 리커미넌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적절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0과 0.5 사이 어떤 값을 가질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리커미션 프랙션은 둘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멀리 같은 염색체 내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0.5에 가까울 거고요. 딱 붙어 있으면 0에 가까울 것이고요. 그 중간에 있으면 0에서 0.5 사이 값을 가질 텐데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0에 가까워지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0.5에 가까워질 겁니다. 즉 리커미션 프랙션은 거리랑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수 분열을 할 때 두 로커스 사이에서 리커미네이션이라는 빈도를 우리는 리커미네이션 프랙션 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로커스의 물리적인 거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거리의 단위로 우리는 몰간 또는 센티모간이라는 단위를 주로 쓰는데요. 유전적 거리 얘기합니다. 이 1모르간이라는 뜻은 두 로커스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한 번 리커미네이션 하나의 감수 분열할 때 평균 한 번에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그 거리를 우리는 1모간이라고 하고요. 그거의 100분의 1을 센티모간이라고 합니다. 이 센티모간과 세타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학적 관계식이 성립하는데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 추정하는 식인데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세타 값을 알면 m 값을 유추할 수 있고, 공식이 뭐 두 가지 다른 공식인데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공식도 많이 있고요. 세타 값을 알면 m 값을 유추할 수 있고, n 값을 알면 세타 값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리커미션 프랙션을 가지고 유전적 거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커미션 프랙션을 이용해서 측정한 거리를 우리는 genetic distance라고 하고요. 모르간 단위로 설명되는 것을 genetic distance라고 하고요. 실제로 요즘 이제 우리가 시퀀싱을 하니까 시퀀싱을 해서 실제로 몇 베이스 페어 떨어졌나 하는 베이스 단위로 측정하는 거리를 physical distance라고 합니다. 이 genetic distance와 physical distance는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이유는 이 앞에 모든 이런 공식이나 가설은 크로스오버가 모든 지놈에서 랜덤하게 똑같은 확률로 일어난다는 전자에서 만든 공식인데요. 실제로 크로스오버는 그렇게 랜덤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크로스오버가 더 잘 일어나는 핫스팟과 크로스오버가 잘 안 일어나는 콜드스팟이 존재합니다. 자, 이건 뒤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디스턴스와 제네틱 디스턴스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은 일치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지놈을 생각해봤어요. 전체 지놈이 약 35 베이스 페어지 않습니까? 3기가 베이스. 그런데 전체 지놈에서 평균 30에서 40번 정도의 키아즈마가 보인다고 했으니까 한 30에서 40 모르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략 이걸 생각해보면 1기가 베이스가 대략 한 30 모르간 근처, 30에서 40 모르간 생각해보면 1cm 모간이 대략 1메가 베이스 정도의 거리에 거의 유사한 정도가 됩니다. 이런 지네틱 디스턴스를 척도로 만들어 놓은 지도를 지네틱 맵이라고 하고요. 피지컬 디스턴스를 가지고 만든 지도를 피지컬 맵이라고 합니다. 앞에 공식에서 나온 것처럼 세타와 m은 서로 비례하지는 않고요.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타가 0.5에 수렴하는 그런 형식의 관계식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m 값끼리는 더할 수 있어도 거리 개념이므로 세타끼리는 더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a와 c 사이의 세타 값을 알고 c와 d 사이의 세타 값을 안다고 해서 a와 d 사이의 세타 값을 그 둘을 더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 a와 c의 세타 값을 이용해서 h 사이의 m 값을 구하고요. 거리를 구하고 6. c와 d의 세타 값을 이용해서 cd 사이의 m 값을 구하고 5. 둘을 합치고요. 그러면 a와 d 사이의 거리는 11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11이라는 공식을 아까 다시 거기에 집어넣으면 a와 d 사이의 세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세타를 알면 m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세타를 그럼 실제로 어떻게 측정할까요? 정자를 또는 난자를 채취해서 유전자 분석 이거 쉬워 보이지 않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타를 구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가게가 있습니다. 자, 이 가게를 이용해서 두 로커스 사이에 세타를 구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로커스가 하나 있습니다. 임의의 어떤 A 로커스고요. 여기에 LED 두 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라지 A, 스몰 A. 그러면 지노타입은 라지, 스몰, 스몰 이렇게 세 종류의 지노타입이 있겠죠. 자, 이 세 종류의 지노타입을 일종의 원지를 조사를 쫙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에서 이 가게 구성원들이 이런 지노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로커스가 있습니다. B라는 로커스가 있고요. 여기도 라지 B, 스몰 B 두 개의 일이 있고 세 가지 종류의 지노타입이 있는데 이 지노타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A 로커스와 B 로커스 사이에 실제 이게 크로모점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일단 이 두 로커스 사이에 한번 세타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리컨벤션을 설명할 때 리컨벤션을 조사하려면 감수 분열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 감수 분열하는 그 사람의 페이즈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가계도를 보실 때 이 가계도에서 이 화살표 표시된 것처럼 부모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 즉 이 가계도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파운더라고 하고요. 파운더의 자손들을 넌 파운더라고 합니다. 이 가계도는 3명의 파운더와 8명의 넌 파운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파운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운더는 그 부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페이스를 알 방법이 없어서 일단 파운더는 다 제끼고요. 넌 파운더를 주목해 봅시다. 넌 파운더 중에 우선 이 사람을 주목해 볼게요. 이 사람의 감수 분열 조사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페이스를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의 두 엘릴 중에서, 자, 첫 번째 A 로커스의 두 엘릴 중에서 어떤 게 F, 아버지한테서 온 거고 어떤 게 M, 엄마한테서 온 건지 봅시다. 보이나요? 네, 잘 보시면 라지 A가 아버지한테서 온 거, 스몰 A가 엄마한테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로커스를 볼까요? B 로커스는 역시 라지가 아빠한테서 온 거, 스몰이 엄마한테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은 페이즈고 스몰 A와 스몰 B가 같은 페이즈인 걸 알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되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줄을 두 줄 긋고 라지끼리 같은 페이스, 스몰끼리 같은 페이스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페이스를 알았으니까 그럼 이분에서 감수 분열을 조사하려면 이분의 난자를 채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난자를 채취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난자를 채취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의 자녀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바로 난자를 통해서 태어났을 테니까요. 근데 그럼 이 자녀들에서 난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다행히 지금 이 경우는 이 자녀들의 아버지의 유전형이 다 호모자이거트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B, 호모자이거트이기 때문에
적어도 스몰 a 하나, 스몰 b 하나는 아버지한테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i에서 스몰 a 하나가 아버지한테서 왔고 스몰 b 하나가 어머니한테서 왔기 때문에 나머지 요게 난자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도 스몰 a 하나, 스몰 b 하나를 싹 다 지워버리고 나서 이 남은 걸 보면 이 남은 게 난자에서 왔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이 자녀를 통해서 난자의 유전형을 조사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같은 페이지였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유지된 난자가 있고 유지되지 않은 난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유지되지 않은 난자가 바로 리커미넌트,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넌 리커미넌트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리커미션 프랙션이 7분의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서 그 감수분을 조사했을 때 7분의 2가 나왔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더 조사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파운더 빼고 넌파운더 이 사람 했고 다른 넌파운더를 또 있죠. 그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자녀들이 없으니까. 자녀가 있어야 감수분을 조사할 수 있겠죠. 즉 이 감수분을 조사하려면 그 사람의 부모 정보가 있고 또 자녀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요 사람밖에 없고, 즉 여기서 조사할 수 있는 감수분열은 7개가 최대치고 그 7개 중에 2개가 있다. 이게 이 가게도 조사할 수 있는 최대치 리커미션 프랙션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실제 질병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가상의 질병 가계도가 있습니다. 이 가계도에서 색깔 칠하는 사람들이 환자고 나머지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이 질병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딱 하나의 마커가 하나 있어요. 이 로커스 A 마커가 있고 여기도 역시 유전형이 3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유전형 정보와 질병 정보를 이용해서 이 로커스 A와 어딘지 모르는 질병 로커스 사이의 거리를 유추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 질병의 모델을 세워야 됩니다. 이 질병은 오토소멀 도미넌트일까 리세시브일까 뭐 등등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토소멀 도미넌트 디지즈 그리고 이게 멘델리안, 그래서 뭐 로커스 헤테로지니티도 없고 알릴릭 헤테로지니티도 없고 페니트런스 컴플리트 페니트런스의 피노카피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정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자, 이런 모델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질환은 딱 하나의 로커스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로커스 헤테로지니티가 없다. 자, 그리고 거기에 아마도 정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 엘릴과 질병을 일으키는 디즈 엘릴이 딱 하나 존재할 것이다. 엘릴릭 헤테로지니티도 없다. 그래서 정상 엘릴, 디즈 엘릴 두 종류 엘릴이 존재하고, 그럼 유전형은 3종류가 존재하겠죠. 정상 정상, 정상 디지즈, 디지즈 디지즈. 그리고 이게 환자냐 정상이냐 결정하는데 우리가 오토소멀 도미넌트라고 결정했으면 요 둘은 환자, 요거는 정상으로 표시될 것이다 라고 모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계도에다가 그 가상의 질환 유전자 로커스의 유전형을 적어 보겠습니다. 환자인 경우는 DD 또는 D 플러스인데 이렇게 플러스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D하고 플러스겠죠. 헤테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파운더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다 D 플러스, 정상인은 플러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똑같죠? 넌파운더이면서 자녀가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페이스를 한번 조사해서 라지와 스몰 그리고 D와 플러스가 어떤 게 같은 페이스인지를 조사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정자에서 온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남은 난자에서 이 페이스가 유지되어 있냐 깨졌느냐를 봐서 리커미넌트가 몇 개인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봤던 예랑 똑같은 가계도를 다르게 표시한 것밖에 아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질환이 우연히 찍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가상의 로커스와 이 정도의 거리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제 요 사람들이 환자라고 가정하고 역시 오토소멀 도미넌트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커가 LED 2개 있는 게 아니라 LED 좀 많이 있는 멀티 LED 마커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A부터 F까지. 자, 이런 식의 결과가 있을 때 이걸로 이 가계도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질환 유전자와 이 마커 유전자 마커 로커스 사이에 리커미션 프랙션 세타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 앞에 연습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이 역시 똑같이 모델을 오토소멀 도미넌트라고 모델을 세우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아무나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스몰 d라고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디지로커스를 하나 가정하고 모델을 세운 다음에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페이즈를 해보면 이런 페이즈가 나오고요. 이 페이즈가 어떻게 유지됐나 안 됐나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세타 값은 6분의 1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